여기 한국은 스마트폰 자동차만 잘 만들 뿐 군사 장비 기술은 유럽, 미국에 비해 뒤처졌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방위 분석가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베르트 톰센이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방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전 세계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가장 좋은 군사 도구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보고서들은 완벽한 더미로 쌓여 있었죠. 커피잔도 매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사람들이 말하길 매우 진지해 보이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신중하고 사려 깊다고 부르곤 했죠. 모든 것을 계획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이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자동차만 떠올랐어요. 그들이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산 탱크? 한국산 전투기? 독일이나 미국산만큼 좋을 리가 없지. 보고서를 쓰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었죠. 제 일상은 정확히 7시 15분에 시작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 전 세계 군사 장비에 관한 최신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아침 루틴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메일을 열었는데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폴란드, 한국에서 K 탱크 180대 구매, 2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잘못 읽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더 자세히 읽으려고 이메일을 클릭하면서 중얼거렸어요. 폴란드가 검증된 유럽 모델을 구할 수 있는데 왜 한국산 탱크를 사겠어? 이해가 안 됐어요. 폴란드는 탱크를 만드는 많은 유럽 이웃 국가들이 있는 유럽 국가인데 왜 군사 장비를 사려고 굳이 한국까지 가겠어요? 혼란과 약간의 분노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화기를 집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방위 기술 정말 충분히 검증됐을까? 검증된 유럽 탱크 대신 왜 K를 선택한 걸까? 몇 분 안에 제 글에 많은 답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폴란드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톰센 박사입니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톰센 박사님, 폴란드 국방부의 밀로시 크로카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최근 우리의 탱크 구매에 대한 박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누군가가 직접 전화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네요. 밀로시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바르샤바에서 방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개발팀이 와서 기술을 발표할 거예요. 참석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왜 K를 선택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여행은 제 꼼꼼한 일정을 방해하니까요. 게다가 믿지 않는 장비를 보는데 며칠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내 믿음에 도전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세미나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밀로시가 덧붙였어요. 장비를 직접 보신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제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저희 증명서와 학위들을 보았죠. 저는 사실에 기반해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한국 방위 기술을 직접 가까이서 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세부 정보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의자에 기대앉아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죠.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진짜 호기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래의 암스테르담 운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들이 늘 다니던 경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곧 저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한국 방위 기술에 대한 제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폴란드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꾸리면서 유럽 탱크 표준에 관한 모든 메모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들은 저에게 필요하다면 숨을 수 있는 갑옷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죠. 그때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간단한 초대와 아니라고 말하기 쉬울 때 예라고 말할 용기로부터 시작되곤 한답니다. 비행기가 바르샤바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에 배가 뭉치고 있었죠. 암스테르담의 편안한 사무실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된 거였어요. 이제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 방위팀과 그들의 기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미나 건물은 정말 크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지 바로 알아챘어요. 유럽 대표들은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키를 높이 세우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자기들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방 건너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목을 받으려 애쓰지 않았지만 앉아있는 모습에서 무언가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왜 여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지 알아볼 시간이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접시에 음식을 담고 바로 한국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 옆인 의자를 골랐죠. 까다로운 질문을 할 기회였습니다. 합석해도 될까요? 이미 접시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작은 미소와 함께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톰샘 박사님. 저는 문태원입니다. KAI 국제협력팀 팀장이에요. 제 이름을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분명 제가 올린 비판적인 트윗을 읽었나 봅니다. 음식을 몇 입 먹고 나서 물었어요. K 탱크가 유럽 모델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문태원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은 차분하지만 진지했습니다. 저희는 생존을 위해 설계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 장비의 모든 부분은 실제 전투에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인상적인 수치를 말할 줄 알았는데 대신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점심 후 우리는 모두 다른 시험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FA-50 경공격기 시뮬레이터에 끌리고 있었죠. 마치 실제 조종석을 잘라내 방 안에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에는 3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전에도 많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기껏해야 평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안에 앉자 모든 게 달랐어요. 조종 장치가 제 손에 완벽하게 맞았죠. 화면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종관을 움직이면 항공기가 즉시 반응했어요. 제가 사용했던 많은 시뮬레이터처럼 지연되지 않았죠. 연습 미션을 통과하며 모든 목표물을 마쳤어요. 마치 비행기가 제가 하려는 일을 제가 하기도 전에 이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이 기계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제 조종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반응이 매우 빠르네요.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은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 외곽의 폴란드 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죠. 날씨는 춥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늘기 모든 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탱크를 시험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K 탱크가 출발선에 서 있었는데 비에도 불구하고 진한 녹색 몸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제가 잘 아는 유럽의 레오파드 탱크가 있었죠. 두 엔진이 모두 울리며 발 아래 땅을 통해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는 속도를 늦춰야 할 깊은 진흙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무거운 기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회전했어요. 목표 사격장에 도달하자 멈췄습니다. 포탑이 돌아가 목표물을 찾고 발사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단 2.3초였습니다. 레오파드도 잘 수행했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3.8초가 걸렸어요. 그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투에서는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거였죠. 가까이에 젊은 폴란드 군인이 밝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오파드보다 다루기가 더 쉬워요. 그가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어요. 반응이 더 빨라요. 마치 당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모든 걸 노트북에 적고 있었고 펜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문태원 씨의 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생존을 위해 설계합니다. 그 다음 우리 그룹은 북부 노르웨이로 날아갔는데 그곳의 추위는 너무 심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아팠어요. 여기 영하 40도에서 우리는 스웨덴 포병 시스템이 극한의 추위에서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의 K9 자주포가 첫 시도에 포효하며 살아났어요. 깊은 눈을 3km 운전해 지나가더니 5발의 완벽한 사격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각 포탄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히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포병대대 지휘관 올레 야콥센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얼어붙는 공기 속에 하얀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성능은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유지 비용도 예상보다 낮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 동안에 제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방위 기술의 결함을 찾으러 왔는데 대신 위험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로 설계된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보지도 않고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로 여겨질 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항상 배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더 많은 시연을 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죠.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믿음이 진짜 적이었고 진실이 제 가장 강한 동맹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유럽 안보 연구소의 연례 국방회의를 위해 브뤼셀에 돌아왔는데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유럽 국방계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 앞에 서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바로 한국의 국방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펜을 준비한 채 가지런히 앉아 있었죠. 제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발표 준비를 마치고 빛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음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2주 전이었다면 아주 다른 발표를 했을 겁니다. 리모컨을 클릭하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FA50 경공격기의 통계 자료였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이런 모델에 비해 훈련 시간이 30% 줄었어요. 조종 장치가 너무 사용하기 쉬워서 조종사들이 더 빨리 비행법을 익힐 수 있었던 거였죠. 청중 중 일부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시 클릭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K2 탱크의 발사 반응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2.3초. 유럽의 레오파드는 3.8초였죠. 전투에서 이 차이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청중 사이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그들은 수년 동안 자신들의 장비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제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에 왔어요. 극한의 추위 속 노르웨이에서 완벽하게 발사되는 K9 자주포의 사진과 시동조차 걸지 못했던 스웨덴의 아처4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를 마치자마자 방 곳곳에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질문들이 총알처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공정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유럽의 조건이 한국 장비에 유리하지 않았나요? 이건 그저 운이 좋았던 결과 아닌가요? 수집한 데이터로 각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답변할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확신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 시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진실을 지키는 것. 하나둘씩 청중의 회의적인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찡그린 얼굴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후 한국 대표단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의 명함에는 한국 방위사업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톰샘 박사님, 당신의 솔직한 평가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 장비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2주 후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습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제 호스트인 문태원 씨가 친근한 미소로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먼저 창원의 KAI 공장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첨단 로봇과 파란 유니폼을 입은 숙련된 작업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기계와 사람들이 함께 놀라운 정밀도로 항공기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업자들은 중요 부품에 투입되기 전에 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조종석 시스템을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있는 기술자들 옆을 지나며 문 씨가 설명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먼지 한 톨 없고 도구 하나 제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았죠. 각 작업자는 조심스럽고 숙련된 동작으로 완전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모든 가능한 조건 사막의 열기, 북극의 추위,
폭우, 건조한 산악지대에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탱크 포탑이 거대한 챔버 안에 있었는데 강력한 팬이 사막 모래를 그것에 향해 불어대고 있었어요. 다른 방에서는 금속 부품에 소금물이 계속해서 뿌려지면서 녹과 손상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일은 그날 나중에 일어났어요. 현역 군인들과 그들의 장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의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군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누르기 어려운 버튼들, 아침 추위에 시동이 너무 오래 걸리는 시스템들, 강한 햇빛 아래서 읽기 어려운 화면들. 엔지니어들은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죠. 대신 질문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렇게 만납니다. 문 씨가 말했어요.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군인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제 한국 국방 기술 뒤의 비밀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지 첨단 과학이나 숙련된 제조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순하지만 성취하기 더 어려운 것이었죠. 실제 상황에서 장비를 사용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반짝이는 서울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전문성을 확인받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대신 훨씬 더 큰 보상을 찾았습니다. 국방 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세계의 안보 환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한국 방위산업. 타이핑하면서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틀리는 것은 편안하지 않지만 새로운 진실을 배우는 것은 분석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서양 전문가들이 거의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국방 기술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해였죠. 내일은 더 많은 시설을 방문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편견이 새로운 존중과 이해로 바뀐 곳이었죠. 비행기가 암스테르담에 착륙했어요. 창문 밖으로 익숙한 네덜란드의 비가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죠. 집에 돌아왔지만 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제 여행 가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메모, 사진,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어요. 깔끔한 책장, 정리된 책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익숙한 것들이 어쩐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문태원 씨가 선물해준 작은 한국 호랑이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진지한 유럽 책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거기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브뤼셀에서의 제 발표 소식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 무기의 팬이 되셨나요? 연구부서의 헬릭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리는 투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주에 있을 제 최종 보고서 발표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5일 동안 거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데이터, 사진, 관찰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국과 유럽 시스템 간의 성능 통계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마다 한국 장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죠.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매달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을 함께 모으는지, 어떻게 극한 환경에서 장비를 테스트하는지, 무엇보다 운용자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해서요. 보고서가 완성되자 과감하게 제목을 붙였어요. 패러다임 전환 세계의 안보 환경을 새롭게 형성하는 한국 방위산업. 발표 당일이 왔어요.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제 동료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국방부에서 온 방문객들도 있었어요. 제 연구 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연단에 서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제가 본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국방 기술의 우수성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연구 증거를 통해 그 믿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통해 제 여정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진흙투성이 조건에서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K 탱크를 보여주고 극한의 추위에서 완벽하게 발사되는 K9 자주포도 보여주었죠. 또한 조종사 훈련 시간을 30% 단축시킨 FA-50 항공기 시뮬레이터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철학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광계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달려있을 때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빠르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일부는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각 질문에 제 데이터와 경험을 사용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회의실 전체에서 많은 동의에 끄덕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국제 뉴스 웹사이트들이 제 보고서의 일부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CNN과 르몽드는 유럽방위 산업 위기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었죠. 제 전화기는 언론인들과 국방 관계자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안에 NATO는 한국 대표단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새로운 협력 회의를 발표했어요. 로키드 마틴과 같은 미국 기업들은 한국 방위 기업들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도 변했어요. 유럽 방위 증명서 옆에 한국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었죠. 컴퓨터 바탕화면은 노르웨이 눈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K9 자주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이미지들은 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라고 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제 논쟁적인 보고서가 문제를 일으켰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당신이 새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길 원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의 개발 방법을 유럽 방위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를 원한대요. 즉시 수락했어요.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 있는 문태원 씨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다음 달에 다양한 국방부와의 회의를 위해 유럽에 오고 있었고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죠. 답장을 타이핑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그와 그의 나라의 기술을 무시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를 중요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동료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저를 바꿔놓았어요. 여전히 분석적인 생각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 자신의 가정을 넘어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든 우수함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한국 호랑이 인형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컴퓨터 옆에는 새 페이지가 펼쳐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맨 위에 써놓았어요. 미래 국방 협력 유럽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 결합하기. 그 페이지는 빈 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처럼 다가올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더 이상 단순한 유럽 국방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양쪽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취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최근 방위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동북아 정세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주국방 역량 확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액은 135억 달러, 2024년에는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요 계약의 연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일부 사업이 이월된 영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적만큼 수주잔고에도 주목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사에서 5개 대형 방산기업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에 육박해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덕분에 실제 매출은 다소 등락을 거치더라도 안정적인 생산과 R&D 투자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며 폴란드, 루마니아 등 현지 생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AI의 FA-50 KT-1 수출 확대, LI진엑스원의 천궁, II 계약 등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잔고를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현장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건 중소중견 방산기업 60여 곳이 전체 산업 생태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무인체계, 첨단 센서, 사이버 방어 솔루션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기술을 방산에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도 첨단 민군 협력 지원과 신설과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투입하며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는 주요 수출 시장은 중동, 동남아, 유럽, 미국 등입니다. 2024년에는 베트남 K9 자주포, 폴란드 KE 전차 2차분 계약, 사우디 천궁, II 등 20여 개국에서 방산 사업이 진행됐고
2025년에는 240억 달러까지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사는 2027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5% 점유율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우려하는 건 환율 변동, 미국, 유럽 등 주요 고객국의 방위 정책 변화, 그리고 경쟁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또한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부품 국산화와 수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무기 수명주기 관리 MRO 시장 진출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에 나아갈 방향은 부품 국산화 강화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글로벌 MRO 시장 진출로 지속적 수익 창출, 민관 컨소시엄 확대를 통한 기술 융합 가속, 친환경 방산 기술 개발로 미래 경쟁력 선점. 이 네 축이 균형 있게 돌아가면 수출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방위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었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아이베르트 톰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